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교정직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2024년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정학개론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좀 느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도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독한 공무원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2024년도 교정학개론 총평을 하자면은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전에 이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였었는데, 이번에는 5문제에서 6문제가 상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가 5문제 이상이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급 문제가 종전에는 6, 7문제였는데 이번에는 3문제 정도로 매우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급 이상 문제가 17문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교정학 개론에서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우리가 어렵게 풀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정학 개론에서 우리가 출제 빈도를 보면은, 비율을 보면은 순수 교정 이론은 별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법령에서 출제가 많이 됐죠. 법령에서 70%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형사정책 이론과 교정 이론에서 바로 3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이론도 역시 7대 3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언급했듯이 난이도 조정에서 너무 디테일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겠다, 이런 추측이 갑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시험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들어가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출제 문제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출제하는 뭡니까, 이 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학 개론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출제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정학 개론을 접하는 어떤 태도, 이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이죠. 이 스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한 뒤에 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교정학 개론에, 특히 교정학 개론입니다.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다른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교정학 개론의 출제 경향이 어떠한가를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정학 개론은 첫 번째는 출제 의도가 매우 중요한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됐던 거, 재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우리가 엄청나게 숙달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는 최근에 출제된 문제와 중복되는 게 없게 내라, 이렇게 지침이 나옵니다. 따라서 바로 전에 출제됐던 것은 출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출제된 것은 뭡니까? 수용자 자치제도라든가. 자, 이것은 제가 이 기본 법령 시간에, 지난번에 기본 법령 시간에 강의하면서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용자 자치제도라든가 암수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범죄학 이론, 그 다음에 고전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이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교정학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제가 이제 이론서도 이제 이번에 나오는데요. 이론서까지 합치면은 100%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출제를 하는 그 경향에 우리가 맞게끔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종전보다 약간 수준이 높게 공부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정학 개론을 풀 때는 항상 출제된 의도를 파악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함정 있지 않습니까? 함정. 어디에다가 함정을 팠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많이 한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문제를 푸는 스킬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함정을 어디 팠을까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형 문제가 딱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박스형 문제 쭉 나오면은 박스형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알겠죠? 박스형.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학 이론이 있습니다. 범죄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이 있으면은 이 박스형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뭐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도관이 있잖아요. 교도관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배했을지라도 직무유기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기했다. 이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다. 교도관이 익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반드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두 내지 세 문제. 이번에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출제자가 의도했을 때는 어떤 지문을 말이죠. 지문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 A라는 이론이 있다면 A를 B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B라는 이론이 있으면 A라는 이론으로 바꿉니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수 범죄다. 그러면 상대적 암수가 있고 절대적 암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출제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은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은 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 한다. 그 다음에 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컴마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 잘 없는데 기본소라든가 이런 데 잘 없죠. 이런 컴마가 들어간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을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겠다. 주마간상격으로 보면은 무조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을 세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 가볍게 보지 말고 아주 중차대하게 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독한 공무원에서 제가 법령집을 출간했는데 정말 거기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스타일대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정학개론을 공부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좀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겠다. 왜냐하면 법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이런 부분. 자, 그래서 법 규정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출제된다. 그대로 출제됩니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휴업이라든가 휴일 이런 게 법령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분이 뭐 교화라든가 이런 말을 괜히 껴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문제를 넣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제1조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법 규정을 그대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론이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도 이론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데 이론 문제를 풀 때 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의 논문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거 있죠. 줄거리를 내가 숙지를 해야지 줄거리 말고 곁가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요약한 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요약한 것이 지금 교재에 실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 이걸 출제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함정에 조심하라. 출제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법 규정을 아주 숙고해가지고 봐야 된다. 가볍게 보지 말고 아주 뭡니까? 중한 마음, 그러니까 엄중하게 봐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어떻습니까?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는 핵심적인 사항, 이 이론이 왜 나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2024년도 바로 교정직, 교정학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에 관한 고전주의, 그 다음에 실증주의죠. 실증주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강조를 좀 드릴 게 있는데요. 고전주의,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문제도 나온다고 반드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자, 범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범죄학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론이 있어요. 범죄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범죄학은 우리가 형사정책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즉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초점,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게 바로 범죄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바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나온 것이 이제 고전주의, 그 다음에 실증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에서 나오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범죄의 본질이 뭔가. 자, 본질입니다. 잘 보세요.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자, 주관주의가 있고, 여기 객관주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객관주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관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주관주의.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범죄학이 다루는 초점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범죄학을 우리가 관찰할까. 이게 바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잘 보세요. 을을 뭐 살해했습니다. 살해해가지고 살해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둘까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자, 이 고전주의 같은 경우 이 살해에 따른 살인, 여기에다가 살인에 대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러나 실증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증주의는 이 살인이 아니라, 자, 요 문제입니다. 실증주의는 이 갑이라는 사람, 범죄인이 되겠죠? 범죄인이 왜 살인 행위로 나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범죄의 본질에서 객관주의는 뭐냐면 범죄 행위, 살해 행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행위. 그 다음에, 자, 행위의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주관주의는 뭐냐면, 바로 이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범죄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 범죄. 그렇죠? 범죄 자체. 범죄, 살인. 이 사람이 왜 살인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여기에다가 포커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증주의는 그게 아니죠. 왜 갑이 범죄로 나갔을까? 그죠? 범죄로 나가고 왜 살인이 됐을까? 이 관계를 따지자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는 어떻습니까? 살인 행위와 살인과의 관계, 이 관계를 따진 것이 고전주의고, 바로 실증주의는 범죄인과 이 사망한 거, 살인한 이 결과, 이거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전주의는 범죄 형국 결과에 동됐다. 상응해야 된다. 바로 응보형주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응보형을 뜻하는 거, 응보. 그 다음에 실증주의는 부정경과 사연의 처우를 중요시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지? 어떤 이유에서 범죄를 저질렀지?
그리고 범죄와 결과와 이 범죄자의 어떤 인과관계성 이걸 따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내 처우라든가 부정경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가 긴가에 따라서 형벌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두 번째, 고존주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사를 지닌다. 바로 뭡니까? 의사 비결정론이죠. 비결정론.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 모두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범죄인도 아디가 비결정됐으니까 의사 자유론이란 말이에요. 둘 다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번. 19세기 과학적 증거. 그죠? 바로, 논증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입증을 하면서 논증을 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범죄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이 틀렸죠. 실증주의는 적법 절차 모델, 듀 프로세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이 모델은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은 바로 이 고전주의예요. 고전주의. 알겠죠? 고전주의가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강의를 했을 때 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우리 교정학 개론에서 차지하는 바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주의와 그 다음에 실증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범죄학의 초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바로 고전주의는 어디다 뒀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행위, 그죠? 이 살해한 행위와 그 다음에 결과,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바로 고전주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게 아니고 범죄인과 그 다음에 결과, 살인을 사람을 죽인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실증주의였다. 그러니까 입증 관계를 따지자는 거예요. 알겠죠?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 판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고전주의는 사람 죽였으니까 당신은 인과관계고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 응보로 가야 돼. 이것이 바로 고전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처럼 최근의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얕게 공부하면 반드시 치명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좀 난이도 높여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번은 어떻게 보면은 중상, 상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문제인데, 조문 문제는 좀 빨리 제가 풀고, 이론 문제는, 좀 이론을 좀 깊이 들어가서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형법상, 형법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교정학 개론에서 형법 이론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공부해서 이거는 형법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즉, 교정학의 이론에서 형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형사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사 절차에서 수사 단계가 있고 공판 단계, 그다음에 형 집행 단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정학 개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형 집행 단계 이후다, 교정 단계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가 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절차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학문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풀 수 있는가를 그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형해상, 형법상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착각한 게 뭐냐면 형의 집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형의 집행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형법 조문을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형법 조문을.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독한 공무원에서 이 교정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인데 저는 여기다가 형법 조문 핵심을 다 여기다 넣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지만 이 일발 필독 정확도에서 이번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 문제 2번 형법상 집행, 형집행이죠. 형집행. 자, 그래 형집행인데, 그죠? 형집행인데 우리가 그러면 형집행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형법이란 얘기입니다. 형법에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답은 3번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형법 제 69조 1항에 나와 있어요. 형법 제 69조 1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제 교재를 보면은 바로 페이지 416페이지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땅땅땅 해놨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해놨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69조 벌금과 과유 이렇게 돼 있어요. 벌금과 과료는 이렇게 돼 있고 30일. 여기 나와야죠. 명할 수 있다. 그렇죠? 제 교재입니다. 이번에 20일 날 나온 교재인데 시험 보기 전이죠. 그러니까 유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기가 틀렸죠. 그대로 나옵니다.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틀렸죠.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 달라는 겁니다. 조문 공부는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이론이 어려운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니까 제가 색깔도 바꿔놨고 줄도 거놨습니다. 이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죠. 이것은 제가 25년간 이 교정학을 연구하고 강의한 그 어떤 노하우 때문에 예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건 다 맞는 말이죠. 그대로 나온 거죠. 수용하면 집행하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노역에 한다. 이건 바로 이제 징역인 거예요. 징역이고 예외적으로 금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알겠죠?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이 숫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를 좀 잘 보셔야 돼. 법령집을 볼 때는 숫자가 나온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의 60%에서 70%는 숫자 나온 부분을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가로표 친 거 있죠. 이번에도 가로표 친 게가 나왔어요. 가로표 친 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표 친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나머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여기 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또 보도록 합니다. 이 지역사회 교정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좀 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교정이 뭐냐면 이 교정시설에다가 교정시설에다가 수용자를 계속 어떻습니까? 수용하게 되면은 교정시설이 과밀화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화 개선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교화 개선을 어느 쪽으로 옮기자고 하냐면 바로 지역사회에서 이 교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본 거죠. 과밀 수용을 억제하자는 방안에서 지역사회 교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도소에서 교정 교화하는 것보다 일반 사회에 나와서 교정하는 게 낫겠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정은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이 수용자 자치제도라든가 지역사회 교정이라든가 암수범죄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학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민형교도소법이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자, 20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민형교도소법 나왔어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민형교도소법이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봤어요. 그죠? 그게 출제된 겁니다. 자, 지역사회 교정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는 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 왜 상 문제냐? 약간 이론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교정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교도소는 협소한 장소에도 내가 수용하고 있는데 관찰하면 쉽죠. 그러나 지역사회 교정은 얘가 말이죠. 이 지역사회를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CCTV도 많이, 이번에 조두순 봤잖아요. 그죠? CCTV도 많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경찰관소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이 사람은 일거수일투 다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망이 너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법망이 너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하죠. 지역사회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얘가 교도소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얘가 불안해. 그죠? 무슨 성범죄자인데 지역사회를 막 도로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 지역사회 교정은 이 어떻습니까? 형벌적인 측면이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지역사회 교정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본 이론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번의 답을 3번으로 해 주셔야 돼요. 형사제재, 즉 형벌입니다. 형벌과 단절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단절하면 안 되고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지역사회를 통해가지고 교정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사회 나왔는데 형벌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걸 연계해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지역사회 교정의 취지거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이런 건 맞죠? 인도주의, 그죠? 과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통일을 증대시켰죠, 그죠?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사항. 자,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풀 때는 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줄거리, 핵심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들어가라. 왜냐하면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이론이 논문이 지금 수백, 수천 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3번은 해결됐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역시 제 교재 23페이지와 그 다음에 자 바로 58페이지죠. 58페이지에 66조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66조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자, 문제가 사망인데요. 자, 소장은 규율 위반 징벌 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자의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가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제 교재 58페이지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조문을 보세요. 조문에 보시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문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바로 66조의 1항의 3호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PPT를 여기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형집행법 법령상인데 바로 법과 시행령 두 가지를 짬뽕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틀렸습니다. 규율 위반으로 했을 때는 검열하여야 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검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제작한 그 법령집에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다른 건 뭐 문제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 암기도 했습니다. 상업, 검교, 안저간. 앞으로는 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이번엔 이게 출제됐습니다. 알겠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언제입니까? 규율 위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 좀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지금은 2024년도 기출됐던 바로 교정학개론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어떻습니까? 역시 형집행법이죠. 형집행법 96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96조. 자, 96조에서 맞는 말은 바로 3항입니다. 자, 3항은 맞았어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3항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실 수용 이렇게 돼 있죠. 진정실 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강제력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자, 이렇게 돼 있죠. 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은 틀렸다는 겁니다. 1항 틀렸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항은 여기서 이제 틀린 문장이 되겠고, 맞는 문장은 바로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바로 이 형집행법 바로 96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참조해 주시고 34페이지.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사망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계속하여 2를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가족에게? 아니죠. 바로 누구한테? 본인에게 알려야 되겠죠.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틀렸습니다. 가족이. 조문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거 같이 공부하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에는 범죄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범죄학 이론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 문제는 박스에 답이 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박스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형 문제, 박스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박스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으면 그냥 그대로 답이에요. 자, 어디가 답일까요? 잘 보세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 부재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상황적 요인이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 요인이 중요하다는 걸 박스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박스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박스를 잘 읽어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답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장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물론 코엔과 펠슨이 주장한 일상활동이론이에요. 이게 일상활동이론인데 이 사람만 이거 주장했겠어요? 이 사람은 제자가 없습니까? 그죠? 많아요. 그러니까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전주의 범죄에 속한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증주의가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신고전주의에 속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남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 속에서는 박스로 해결하라. 박스 속에 있는 거 답 그대로예요. 그동안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다 그래요. 다. 박스 속에서 답이 다 결정되고 그냥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이번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뀌었다. 환경이나 상황적, 즉 시간과 공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 활동 이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범죄가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환경에서 발생한다.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뭐냐면 피해자가 범죄를 발생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를 만드는 상황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시가 부재, 그죠? 감시가 부재해요. 누가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범죄 활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범죄를 너무 감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범죄를 주춤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 활동 이론입니다. 코엔과 펠슨의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본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핵심을 딱 찍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이론도 이 논문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뭐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거고 핵심 이론에서는 박스는 박스에서 해결하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형집행법 규칙입니다. 자, 역시나 형집행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번에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다른 법도 출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년법이랄까, 그죠? 아니면은 만델라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출제됐듯이 바로 민형교도소법처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습니까? 디테일하지 않은 이 법령집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요, 제 교재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제 93조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옳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어디가 옳습니까? 바로 3번은 맞아요. 자, 여기 조심해 주세요. 왜 이게 답이 됐을까? 3번. 여기서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러니까 맞는 것은 3번이고, 자, 여기서 맞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라 했겠죠. 자,
자, 여기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어디가 틀렸나 잘 보세요. 옳은 것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여기 잘 보세요. 2번이 옳은 거였는데, 그럼 다른 틀린 것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바로, 뭡니까? 제 교재 96페이지입니다. 바로 시행규칙상 91조를 우리가 참조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월 2회가 되나요? 아니죠. 월 3회로 바꾸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3회. 숫자가 나오면 좀 의심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가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사망. 사망은 자, 어떻습니까? 이 수용자 일반 경비처우급 틀렸죠.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수용자에 대해서 할 수 없다.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항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사항이 제일 어려웠는데 여기서 교화가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맞습니다. 이 교화가 틀렸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91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어떻습니까? 수용자 자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방초 개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지역사 개방시설에는 어떻습니까? 중간초 이상 대상자 선발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정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법무부 장관. 자, 그 다음에 89조가 매우 중요했는데 89조 보세요. 자, 개방초와 완화 경비처우급에서만 가족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조문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개환,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전화통화 허용 횟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처우상, 그죠? 중경비처우급.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바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필요한 거 월 2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화를 할 때 이때 바로 교화 이 부분은 틀렸다는 겁니다. 처우상 특히 필요할 때 처우상 이게 들어가야 돼요. 처우상 특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교화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상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급 문제였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충격을 좀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을 했죠.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 이 부분만 출제됐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인데 8번도 형의 실효와 복권 이 부분인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응용 문제란 말이에요. 응용 문제. 자, 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17조입니다. 제 7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3년을 초과했을 때는 얼마가 시간이 걸려냐면 10년이 걸려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가야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실효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년 미만일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3년 이하일 때는 5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3년인 거예요. 3년이 넘어갔을 때는 10년, 3년이 안 됐을 때는 5년이 지나가면은 뭡니까?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말은 당연 실효라고 돼 있지만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절차가 있어요. 그걸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항에 해당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하는데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그래서 여기 자 보시면 3번이 틀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7년을 경과. 언제입니까? 5년이니까 3년 이상이 되겠죠. 3년 이상일 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0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간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좀 어려웠어요. 자, 이런 응용 문제. 자, 그 다음에 암수범죄는 뭐 제가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암수범죄는 절대적, 그 다음에 상대적 암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절대적 암수가 있고 절대적 암수는 아예 인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 암수는 인지는 했지만 증거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범죄가 가려지는 것을 상대적 암수라고 합니다. 절대적 암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마약을 했다든지 낙태를 했다든지 이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번의 기억번 맞고요. 리을로 맞는데 니은번과 디귿번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떤 이론을 바꿔치기 한다. 이 내용이 여기고 이 내용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절대적 암수 개념, 상대적 암수 개념이 중요하죠? 절대적은 어떻습니까? 인지 자체도 못한 거죠. 상대적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인지를 했어요. 근데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가려진 그런 범죄가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이게 상대적 범죄 개념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약, 낙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제 핵심 정리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수 범죄 딱 따질 때는 그만큼 핵심 정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암수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집행법, 바로 이제 시행 규칙입니다. 바로 이제 10번이 되겠죠? 10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97페이지 보시면은 제 95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출제됐는데 이 문제가 논란이 좀 될 수가 있었어요. 왜? 너무 디테일하니까.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할 때 뭐뭐 이거나 또는 뭐뭐 함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좀 의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답률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교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95조 이렇게 적중했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탁월하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탁월하고 규정 그대로 탁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and냐 or냐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내고 싶은 겁니다. 출제위원이 당신 출제하세요. 그럼 어때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조문을 보는 거예요. 조문을 보니까 딱 나왔어요. 이거 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낸 건데 욕 좀 묻어먹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바로 이제 징벌이죠. 징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자, 제 교재 127페이지 나와 있고요. 바로 221조 그대로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당일날이나 그 전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거 잘 보세요.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건은 딱 나오고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돼 있죠.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 그대로 이제 맞췄잖아요. 그죠? 곧바로 적중했다는 겁니다. 바로 적중했죠. 이거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뭐뭐 전날 그러면 내고 싶거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수용자 체포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체포라든가 구속, 이런 부분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거와 연결해야겠다. 자, 체포라든가, 그죠? 구속,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출석을 요구받은 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은 후 24시간이 아니에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죠. 석방 후입니다. 석방 후.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적중을 했죠. 그죠? 이거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대로 출제됐죠. 그죠? 오죽했으면 줄만 건 것이 아니라 색깔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출제될 것이다. 알겠죠? 색깔까지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색깔이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요건 100% 출제될 것이다. 예상했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선 1번이죠. 1번. 자, 수용자 자치제도. 이건 100%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수용자 자치제도는 이건 시설 내 처우입니다. 시설 내 처우죠. 자, inmate self government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인데. 자, 13번 어디가 답일까요? 이런 얘기인데. 자, 수용자 자치제도는 제 핵심 정리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시초냐면, 자, 시초가 중요합니다. 최초는 보스턴의 소년 감옥소입니다. 그리고 누가 했냐?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이게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본은, 어떻습니까? 일반화한 그런 이론자였지만,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니죠. 일반화한 거죠. 자, 오스본은 5번 과목이잖아요. 그죠? 이건 일반한 것이고, 최초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정학계로 핵심 정리, 거기 딱 중요 표시를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요거 알 것이다. 바로 이게 출제된 겁니다. 조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안 해놨죠. 이게 틀린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용자 처우 모델. 저거 이거 예상 문제 했었죠. 100% 예상 문제 했었죠.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박스형 문제 나오면은 저 속에서 답을 잘 골라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답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쭉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구나. 그죠? 이쪽에 포커스 맞췄구나.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빨리 해야 돼. 오버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고. 자, 이 수용자 처우 모델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급 모델 있잖아요. 그건 응보용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범죄 저질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급 모델. 자, 잘 보세요. 구급 모델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의료 모델 있죠. 의료 모델은 이 죄인을 뭐로 본 겁니다. 이 환자로 본 거예요. 환자. 이 사람 죄수는 환자야. 라고 본 것이 바로 의료 모델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한,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이 바로 뭘까요? 개선 모델, 적응 모델이라고 하죠. 개선 모델, 적응 모델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극복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재통합 모델이죠.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 정의 모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잘 보세요. 적응 모델, 어저스트먼트 모델은 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이다? 여기 보세요. 자, 이 적응 모델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이걸 비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가 조선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벌써 이게 앞에 나온 이론이란 말이에요. 틀렸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의 모델은 공정한 어떤 절차를 중요시한다. 그죠? 인권이라든가. 이건 인권을 중요합니다. 재통합, 이건 뭡니까? 지역사회라든가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수용자 처우를 해야겠다. 이런 모델이 재통합 모델인 거예요. 지역사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답안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하고 이렇게 겹치는 걸 잘 봐서, 아무래도 이쪽에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보시면은, 정의 모델은 어떻습니까? 인권, 그죠? 법적 지위. 법적 지위니까 인권인 거예요. 이걸 중요시한 겁니다. 바로 정의 모델 여기잖아요. 의료 모델 어떻습니까? 범죄자를 환자로 봤다. 재통합 모델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그렇죠? 지역사회 교정, 지역사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사람을 교화해가지고 올바른 사람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소년법 제가 나온다고 이번에 법령 강조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소년법은 100% 이제 출제될 것이다. 제가 이제 예상을 했었죠. 자, 소년법.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 보면은 무슨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이제 시시해서 출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바로 제 교재 3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항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런 소년법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조인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게 나오겠다 해가지고, 정말, 한 달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온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떻습니까? 취소 하여한다 틀렸죠? 할 수 있다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론도 그렇고, 이 조문도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금품관리.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옳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금품관리.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품관리가 나옵니다.
이 금품관리, 사실은 이게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조문인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죠? 제가 줄거놨죠. 1개월 틀린 겁니다. 그죠? 그죠? 그대로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폐기할 수 있다 하면 돼 있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라고 돼 있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허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금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틀렸죠. 보내야 한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그대로 찍었죠. 보내야 한다. 틀렸죠.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2번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2번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령도 그냥 뭐 줄만 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디테일하고 이론도 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낮게 공부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이거 좀 아까 맞춘 거 그대로 얘기한 거고. 자, 17번입니다. 조문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있는 거 아는데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조문은 다 있죠. 법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요것을 문자로, 그죠? 문서로서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딱 찍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뭐 100% 맞췄지만은 저는 뭐 앞으로 출제될 예상 문제는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100%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석방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석방.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은 좀 의심해달라.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자, 18번이죠. 17번부터 하겠습니다. 17번. 이 문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7번에 페이지 48페이지 체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휴일과 야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자, 법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여기 있잖아. 시행영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행영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개호상, 그 다음에 처우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휴일과 야간. 자, 어떻게 보았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휴업일 이렇게 되어 있죠. 휴업일과 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약간 어려울 수 있었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조문을 제가 하고 이렇게 쭉 줄을 여기까지 긋은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적중했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서요.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에 규정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 18번입니다. 자, 가석방입니다. 시행규칙상 가석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답이 몇 번일까요? 여기서도 숫자가 나오면 의심점, 이거 숫자가 딱 나왔죠? 의심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제가 찍었을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별표까지 쳐 있습니다. 별표까지. 1개월 이내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상했던 겁니다. 이번에 별표까지 찍어댔습니다. 1개월 이내 하고. 그렇죠? 틀렸죠? 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조선시대, 특히 우리 교정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박스형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박스형 문제. 자, 박스형 문제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구나.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를 또 강조드렸냐면 컴마를 좀 봐달라. 컴마. 아, 컴마가 있는 걸 잘 보세요. 이거. 이런 거. 제 뭐 이런 교재 나왔습니다만 도형에는 태형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장형입니다. 장형. 이게 틀렸죠? 장형을 병과하게 되었으며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189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런만 틀린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요건 유지가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답이 어떻습니까? 바로 1번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인데요. 20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민영교도소법을 쳐다도 안 본 사람들은 이걸 틀렸을 건데요. 제 교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강조했나 보십시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교정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상했었죠? 이거 나올 것이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바로 4번이 틀렸죠. 교정본부장 누굽니까? 지방교정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독한 공무원에서 이번에 출간되는 이게 세 번째 출간되는데요. 핵심 정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 모든 문제, 지문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발 필도가 있고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신념 있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봉사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으로 전도명망한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제가 교정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에 시험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우리 수험생들 그 다음에 조만간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은 합격하신 분에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